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709명으로 2달 가까이 2,000명 안팎의 환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추석 연휴도 앞두고 있어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10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합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 식당 영업시간은 다시 10시로 연장됐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저녁에는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 모임도 최대 8명까지 허용됩니다. 추석을 포함해 일주일 동안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하면 8명 모임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지닌 인구가 80%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엔 항체를 가진 혈액이 3%에 그쳤지만 올해 5월엔 83%까지 올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709명으로 59일째 4자릿수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보다 200명 넘게 줄면서 주 후반으로 가면서 환자가 줄어드는 양상이 반복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1,675명으로 전국 곳곳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수도권에서만 1,168명이 확진돼 국내 환자의 69.7%를 차지했습니다. 비수도권 비중은 30.3%로 충남과 부산, 대구 등에서 확진자가 속출했습니다. 숨진 사람은 5명 늘어 국내 사망 누적은 2,308명에 달합니다. 위중증 환자는 4명 줄어 현재 367명입니다. 백신 1차 접종은 누적 2,964만여 명으로 1차 접종률은 57.7%입니다.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모두 1,678만여 명으로 접종 완료율은 32.7%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 등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 영업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모임 제한 인원도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6명까지 허용됩니다. 김부겸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을 탄탄하게 유지하되 민생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방역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일부터 4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이 밤 9시에서 밤 10시까지로 늦춰지고 낮에는 2명 이상, 저녁 6시 이후 4명 이상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됩니다. 김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수도권은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 2주 전에 저희들이 강화했었습니다만 영업시간을 다시 밤 9시에서 밤 10시로 환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인까지로 확대 허용됩니다.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밤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하겠습니다.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해서 최대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게 됩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추석을 포함해서 일주일간, 추석 연휴를 다 포함해서 일주일간입니다.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가정 내에서의 가족 모임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방접종을 마친 분들을 중심으로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즐겁고 안전하게 정을 나누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최근 비영리 단체나 학원으로 등록된 영유아 대상 시설에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곳 시설 교직원들은 대부분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돼서 감염 위험이 큰 상황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경기 수원시에 있는 유아보육시설입니다. 4살에서 6살 사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27일. 누적 확진자는 일주일 만에 32명으로 늘었습니다. 진작에 끝났는데 이제 가족들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계속 늘어나니까.
확진자 가운데 3명은 교사였는데 모두 교사를 대상으로 한 백신 우선 접종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해당 시설이 교육청 인가를 받는 유치원이 아닌 종교교육을 하는 비영리 단체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백신 사각지대였던 셈입니다. 그분들은 그 필수 접종 대상자는 아니었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좀 사각지대였던 것 같아요, 보니까. 경기 성남시 영유아 어학원에서도 교사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 교사 1명이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인 뒤 동료 교사와 원생, 학부모를 중심으로 모두 21명의 확진자가 나온 겁니다. 확진된 교사는 모두 우선 접종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해당 시설이 학원으로 등록돼 학원 강사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 지자체 자율 접종은 가능했지만 확진된 교사들은 미접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려가지고 신청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해서 받게끔 되어 있는데 지난 7월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등 영유아 시설 종사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청 인가시설이 아닌 곳은 우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 같은 영유아 시설인데도 백신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아이들에 대한 감염 위험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뒤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거나 월경장애 또 하혈까지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백신과의 연관성을 조사했는데 정부와 전문가 모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은 뒤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는 청원글입니다. 파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등 접종 백신은 제각각이고 접종 나이도 3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이런 백혈병을 백신 부작용으로 볼 수 있을지 정부와 전문가들이 검토한 결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유전적 요인 외에 항암제 같은 약물로도 촉발될 수는 있지만 수년 동안 노출돼야 발병한다는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접종 이후에 수일에서 수개월 이후에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는 않은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암 등록 통계에 따르면 국내에서만 1년에 3,500여 명이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있고 해외에서도 백신 관련성이 확인된 건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 미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백신과의 인과성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접종 뒤 하혈이나 생리장애가 생겼다는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식약처에 확인된 건 18건, 영국에서 보고된 건 3만 건이 넘지만 백신과의 인과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생리에 대한 이상은 스트레스라든가 피로 그리고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자궁근종 등 여러 약물 반응 등 여러 가지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이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며 감염 예방이나 위중증 방지를 위해 백신을 맞는 게 이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은 비접촉 방식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접촉식보다 감지력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경찰은 어젯밤부터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음주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신형 음주 측정기를 현장에 투입해서 일제 단속에 나섰습니다. 조태영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입니다. 네, 음주 단속중입니다. 마스크 쓴 상태로 한숨 한번 후 한번 불어주세요. 한숨 후. 예, 감사합니다. 한 남성을 측정한 감지기에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소주 2잔을 마셨다고 했지만 측정기에 나온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훌쩍 웃돕니다. 네, 계속 불어주세요. 네, 더. 네, 되셨습니다. 자, 수치가 0.189 나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모임이 제한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서울 각지에서 2시간 동안 진행된 일제 단속에서만 16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초 국내 코로나 발생 이후 기다란 봉 끝에 달린 감지기를 차 안에 밀어넣고 차 안에 알코올 농도를 재는 비접촉 방식을 써왔습니다. 하지만 음주 단속을 눈치챈 음주운전자가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하면 단속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빈틈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신형 감지기입니다.
차 안에 감지기를 밀어놓고 버튼을 누르면 곧바로 모터가 작동해 주변 공기를 빨아들여 운전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도 알코올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이쪽에 버튼을 눌러주면 25cm에서 35cm 사이에 있는 공기를 흡입하게 됩니다. 음주가 감지가 되면은 직접 감지를 할 수 있는 장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제 마스크를 내리고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경찰은 신형 측정기로 음주운전 단속을 수시로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해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탄소 중립을 위한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관계부처로부터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6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 상향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기로 한 만큼 각 부처와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도록 정부와 기업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탄수화물 비중을 낮춘 다이어트 방법인 키토제닉 식단이라는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키토제닉이라는 표현을 쓴 광고물 364개를 점검한 결과 360개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게시물 차단과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광고 가운데는 키토제닉 식이요법 등 영양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조 방법을 적거나 저탄수화물과 같이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한 사례가 22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전문가 51명으로 구성된 민간 광고 검증단은 키토제닉 식단의 경우 다이어트 효과가 공인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허위나 과대 광고에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화소수가 2억 개에 달하는 초고화소 이미지 센서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억 화소의 모바일 이미지 센서 아이소셀 HP1을 공개했습니다. 2019년에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세계 최초로 출시한 삼성전자가 2년 만에 2억 화소의 벽도 처음으로 깼습니다. 네,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해서 5개국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여기에 한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의회가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한국과 일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내년도 국방수권법 개정안에는 첩보 동맹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이 지침 형태로 포함됐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5개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으로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에 맞서기 위해 1946년 미국과 영국이 협정을 맺고 출범했습니다. 미 하원 군사위원회는 해당 지침에서 위협의 지형이 크게 변화했다면서 중국과 러시아를 주된 위협으로 지목했습니다. 동맹 확대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과 인도, 독일을 거명했습니다. 일본과 인도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쿼드 참여국입니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국가정보국이 국방부와 조율해 첩보 동맹 확대의 장단점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 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 확대는 아직 검토 단계에 불과합니다. 상하원에 복잡한 후속 절차가 남았는데 한국이 처음 언급됐다는 점이 관심사입니다. 중국 견제에 총력을 쏟는 미국이 동맹과의 협력 분야를 군사, 경제를 넘어 정보 공유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에서 새학기 대면 수업이 전면 재개된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 여파로 어린이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달 19일부터 26일 한 주 동안 어린이 20만 3,9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는 지난 6월 말 주간 어린이 확진자의 24배로 늘어난 수준입니다. 어린이 감염 사례에 대한 기준이 주별로 다른데 주로 0세부터 17세까지 아우릅니다. 로셴 월렌스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전국 학부모 교사협회 회의에서 12세 미만 어린이의 백신 긴급 사용 승인 검토 시점을 가을 중반으로 보고 있다며 연말에는 승인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면역을 가진 인구가 80%가 넘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CNN은 현지 시각 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이끈 연구팀이 헌혈된 혈액 약 140만 개 샘플을 조사한 뒤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CDC의 제퍼슨 존스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미국의 50개 주 전체와 수도 워싱턴 DC, 또 자치령 푸에르토리코에서 활동하는 17개 헌혈 기관과 함께 작업했습니다. 연구 결과 코로나19 백신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7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가진 혈액 샘플은 3.5%에 그쳤습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11.5%로 상승했고 백신 접종이 많이 이뤄진 올해 5월에는 83.3%까지 올라갔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 방역 규제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플로리다주가 이번에는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기관에 대해서 오히려 벌금을 물리는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AP통신은 플로리다주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기업과 학교, 정보기관에 오늘 16일부터 $5,000, 약 5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론 드센티스 주지사는 올해 초 플로리다주에서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또 행정명령을 내려 학교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도 막았습니다. 플로리다는 델타 변이로 인해서 미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지역 중 하나로 꼽힙니다. 미국 남부 루이지애나주를 강풍으로 핥히고 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과 뉴저지주 등 북동부 지역도 폭우로 강타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뉴욕 지하철과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으며 4개 주에서 40여 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을 강타한 시간에 뉴욕 지하철 모습입니다. 운행이 중단되면서 시민들이 대피에 나선 가운데 폭우가 밀어닥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는 토네이도로 인한 피해가 컸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농장은 곡식을 저장하는 원통형 창고 2개가 밑동이 잘려 넘어졌고 축사는 지붕이 날아가고 뼈대만 남았습니다. 인근 집들은 아예 초토화돼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곳들이 속출했습니다. 미국 북동부 지역은 인구가 밀집한 곳이어서 인명 피해도 컸습니다. 뉴욕에서는 퀸즈의 아파트 지하실에 살던 일가족 3명이 숨졌습니다. They're right on the corner, so they had more water than me, and that's the basement. Mine is walking, so mine is upper than theirs, so they had more water in there. 뉴저지주에서도 폐서의 강이 범람해 1명이 숨지고 남부도시 아파트에서 4명이 사망했습니다. 재산 피해도 잇따라 뉴저지 연방우체국 빌딩 지붕이 무너졌고 펜실베이니아주에서는 강이 범람해 고속도로가 물에 잠겼습니다. 아프간 이슈에서 발을 뺀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장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s a lot of damage, and I made clear to the governors that my team at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is on the ground and ready to provide all the assistance that's needed. 또 서부의 산불에 대처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허리케인이 가장 먼저 휩쓸고 간 루이지애나주를 직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전례 없는 자연재해는 결국 기후변화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준비와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 감소한 수치로 지난해 3월 발생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고용시장 상황을 반영하는 신규 실업수당 신청자는 지난 1월 초 90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최소 2주간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70만 건으로 전주보다 감소했습니다. 다만 미국 언론들은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해서 높은 수준이고 향후 델타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이 우주탐사기업 버진 갤럭틱의 우주 비행선 발사를 금지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현지 시간 2일 영국의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이끄는 버진 갤럭틱을 상대로 이 같은 제재를 내렸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 7월 브랜슨의 우주관광 당시 비행선이 하강 경로를 이탈한 것과 관련해서 안전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비행선의 추가 발사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성명에서 버진 갤럭틱의 비행선 발사가 대중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할 때까지 추가 발사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버진 갤럭틱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비행선을 발사할 예정이었으나 조사가 그때까지 완료되지 않으면 우주 관광 사업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년 만에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다시 잡은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과 반탈레반 저항 세력의 교전이 본격화됐습니다. 탈레반은 저항 세력의 거점인 판지실에 대한 공세에 나서서 30여 명을 사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70km 떨어진 판지시르 지역은 과거 소련에 항전한 민병대의 거점 지역입니다. 반탈레반 세력은 이곳에 모여 탈레반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군 철수가 임박한 지난달 30일부터 탈레반은 이곳에 대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현지 시간 2일 판지시루주 11개 검문소를 점령했고 주요 지휘관 2명을 포함해 저항군 34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자히드 대변인은 또 판지시루의 주요 도로에 진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자지라는 탈레반 소식통을 인용해 탈레반은 저항 세력과 협상이 결렬된 뒤 판지시르 지역에 대한 군사작전 개시를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항 세력의 구심점인 아프간 민족저항전선은 공식 성명에서 탈레반이 새로 구성하는 정부에 한두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했지만 거절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족저항전선을 이끄는 아흐마드 마수드는 다른 민족과 종파 사이에 균등한 권력 분배를 위해 싸우겠다며 불행히도 탈레반은 변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마수드는 1979년 시작된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영웅 고 아흐마드 샤 마수드의 아들입니다. 민족저항전선은 마수드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선언한 압눌라 살레 제1부통령이 이끌고 있으며 정부군과 소수민족 군벌 등이 힘을 합쳤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날 탈레반이 저항군의 거점인 판지시르 계곡의 쇼툴 지역을 점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탈레반의 쇼툴 점령 과정에서 양측 모두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확한 수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때 현지 조력 아프간인의 상당수를 대피시키지 못했다는 미국 언론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외로 대피시킨 아프간인 가운데 미국이 현지 조력자에게 발급하는 특별 이민 비자 해당자가 많지 않아서 결국 아프간에 발이 묶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각 2일 미국 행정부가 지금까지 12만 명 이상을 아프간에서 대피시켰고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6만 3천 명은 미국과 동맹국으로 실어 나른 아프간 현지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특별 이민 비자 심사를 통과한 아프간인이 7천 명에 불과하다고 국방부를 인용해 전했습니다. 네, 내일은 지식재산의 날입니다.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또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에서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 스튜디오로 초대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많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